저는 뒤에 부분과 관련돼 갖고 조금 중국 쪽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경쟁 과정에서의 어떤 중국의 정책, 입장, 뭐 이런 중국의 어떤 변화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갖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해볼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한중 관계나 한반도, 중국과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제목에 괄호를 치고 전략 경쟁이라고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사실은 그 연구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중 관계가 경쟁이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대세계에서 국력으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나라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경쟁은 패권 경쟁이다 이렇게 연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쓰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미중 관계가 본격적인 패권 경쟁 단계로 들어섰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미국의 헤게모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인 국력 격차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차이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중국이 지금 소위 헤게모니 또는 뭐 패권의 이라고 개념으로 설명할 만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추구하느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사회에서 뭐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패권 경쟁이라는 말보다는 대체로 해서 전략 경쟁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이제 미중의 어떤 경쟁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관계 조금 뒷부분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중 관계가 단순히 대외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중 관계도 있지만, 지금 상태 최근에 한 1, 2년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한중 관계가 한국의 국내 정치 또는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뭐 왜 경쟁이 발생됐느냐, 미중 사이에 뭐 그걸 패권 경쟁을 하든지 전략 경쟁을 하든지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 국제 질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다라는 건 명확하니까 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 표현은 뭐 적절하다라고 본 게, 미국에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낸 어떤 보고서 중에 지금의 시기를 The End of Post Cold War Era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냉전 해체 이후에 탈냉전, 우리들로 보면 탈냉전 시기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개념으로 보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탈냉전은 이게 냉전이라고 하면은 이게 양극 체제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콜드워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다, 뭐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탈냉전이라는 것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 말고 그게 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대단히 지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보통 그 포스트 냉전 시기 그런 개념을 썼을 때, 포스트 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렇게 도출해 보면 하나는 미국 헤게모니고 또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스트 냉전의 종결이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또는 지속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시기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미국 헤게모니라는 것은 원래 그 냉전 시기라는 게 미국과 소련이 두 개의 극으로, 그죠?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구도에서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힘을 갖는 시기가 도래했던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최근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러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지구화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 두 개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 뭐 혹시 이제 그 포스트 냉전 시기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뒷부분 얘기를 먼저 하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대단히 90년대 이후로 되게 전 세계 어떤 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퇴조되고 있죠. 그래서 퇴조의 뭐 양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 무역 증가율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았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보다 무역 증가율이 낮아지는 변화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단순히 우연은 아니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주요 국가 내에서의 불만과 저항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는 블랙시트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 트럼피즘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미국 일방주의를 되게 강화시키고 보호주의적인 그 무역 정책들을 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가장 혜택을 정치적으로나 국제 질서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진국가 따옴표 치고요. 이런 나라들에서 되게 부정적인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고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게 일시적이냐? 그러면 일시적이진 않죠. 그죠? 우리가 지금 최근 한미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 방지법, 미국의 IRA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핵심은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핵심 제조업을.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퇴조가 과거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된 이전 시기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다 당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주된 메커니즘으로는 대단히 지금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과 상반되는 경향, 보호주의적 경향, 그죠? 이런 경향들이 되게 경쟁하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추세와 경쟁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중 관계에도 이런 변화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국가들에서 그럼 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했느냐?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추세 속에서 대단히 이제 그 불평등이 심화가 됐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화이트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 헤게모니에 문제가 생긴 거죠. 미국 헤게모니라는 게 탈냉전 시기에 사실은 중국도 글로벌 질서와 관련돼서는 미국에 당산히 협조하는 이런 그 정책들을 추진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이런 대국들 사이의 경쟁, 지정학적 경쟁, 경제적인 경쟁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화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지금 다음에 말씀드릴 미중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사실 러시아 문제도 러시아가 경제적인 어떤 그 역량은 상당히 지금 그 줄어들긴 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경쟁하는 어떤 군사력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고, 그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경쟁, 지정학적 경쟁은 사실 중국과 미국의 경쟁보다도 더 일찍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시리아가 결국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것처럼 초기에 보였잖아요. 미국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인 어떤 압박들을 했는데, 아사드 정권이 살아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러시아의 지원이 결정적이었고,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미 그 미국과 러시아의 간접 전쟁은 저는 이미 시작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 탈냉전 시기를 국제적인 국제사회에서 보면 탈냉전 시기를 뒷받침했던 두 가지 축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들이 과거 탈냉전 시기와 같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탈냉전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기서 좀 더 초점을 먼저 맞출 거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죠. 그럼 왜 그 미국의 헤게모니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신뢰에 대한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가? 이런 걸 보면, 무엇보다 떠나서 이제 헤게모니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미국의 헤게모니와 관련돼서는 이제 80년대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의 미국 쇠퇴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미국 내에서도. 폴 케네디라고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그 쓴 사람이 GDP와 군사비를 추적을 해보면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세계 군사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됐다. 80년대까지. 이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은 미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강대국의 흥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논리를 반박한 사람이 지금 조셉 나이라고 동아시아 차관보까지 했나요? 미국 국무부에서 하버드대 교수. 그 양반이 아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비중은 2차 대전에 그렇게 높았던 시기보다 떨어졌지만 그 미국이 다른 나라가 갖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그 조셉 나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헤게모니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힘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문화적인 매력, 그죠? 이데올로기적인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갖추고 있는 나라는 당시에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를 보게 되면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결국 미국이 이제 리드하게 될 거다. 국제 질서를 어느 정도 맞은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그죠? 그래서 그 스마트 근데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스마트 파워라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게 경제력과 군사력 없이 작동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많이 축적이 되면 스마트 파워,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도 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국제 질서라든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여전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고 가장 결정적이라고 토대에서 작동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20년 사이에 국제 질서에서 대단히 큰 변화, 이런 각도에서 보면 대단히 큰 변화는 뭐냐면 여기 제가 200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한 건데요. GDP가 미국의 GDP가 있고 중국의 GDP가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1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이하라는 거죠. 9분의 1에 가까운. 그죠? 근데 2021년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70%를 훨씬 넘게 됩니다. 80%에 가까워지게 되죠. 작년에는 그럼 중국의 GDP가 막 그렇게 이제 대단히 빠른 추격이 이뤄진 거죠. 경제적인 거에서.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더 좁혀졌을까요? 더 다시 늘어났을까요? 원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더 좁혀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환율이 문제가 돼요. 환율이 문제가 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관련 없는 어떤 영향들이 다시 지금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를 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GDP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다 모든 나라가 GDP 추산은 자국 화폐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1년에 우리나라 GDP 계산을 우리나라 원화로 해요. 그럼 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자국 화폐로 GDP를 집계를 하면 그죠?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보통 달러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럼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의 평균 환율을 곱해가지고 그 해에 각국의 달러로 환산된 GDP를 이렇게 추산하고 그걸 비교해갖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율의 변화, 그죠? 또는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10%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격차가 지금 또 위엔화가 좀 약화되고 있거든요. 달러 대비.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 이렇게 가게 된 상황은 뭐 큰 변화가 없고요. 사실은 그 옆에 걸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달러로 이제 환율을 곱해갖고 환율 평균 환율을 곱해서 달러로 추산된 경제 규모의 비교라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 생활의 수준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좀 보완하는 개념으로 경제력 비교하는 게 뭐냐면 소위 이제 PPP, 구매력을 평가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달러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선 수박을 우리나라에선 10달러 가지면 수박 한 통을 사기가 어렵죠, 지금. 10달러면 13,000원 정도 되니까 수박이 한 거의 2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10달러를 갖게 되면 지금도 수박을 한 2통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돈이지만 구매력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물품들의 가격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그 경제 규모를 추산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OECD나 이런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는 모두 경제 규모를 추산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 PPP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한 2014년도서부터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경제적 규모가 결국은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이거 먼저 볼까요? 네.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비교할 때는 국가. 그래서 여기도 같은 기간 조금 다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비 비교는 제가 이 풀이를 만들 때만 해도 좀 연도별로 최근 것까지 2021년도까지 바로 이렇게 비교할 만한 수치가 없어서 좀 한 2018년도, 19년도까지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의 군사비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7.6%. 2018년이 되면 한 40% 정도까지. 그러면은 경제력에 비해서는 이 군사비 쪽은 그 기존에 축적된 군사적 역량, 그죠? 이미 개발한 무기, 산업 무기,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탑 부분, 이미 이제 축적된 부분까지 합치면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여전히 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0% 되고 이 추세가 조금 중국이 이제 군사비를 조금씩 더 늘릴 여유는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중국의 군사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 이내에서 대부분 통제가 돼요. 미국은 이제 점점 올렸지만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보다 미국만큼 쓰지는 않겠지만 한 2% 또는 2.5% 사이까지 군사비를 증가시키게 되면 조금 더 증가시킬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전 세계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유럽에서 하면 우크라이나에도 군사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군사비 지출을 안 하죠. 오히려 러시아에 수출해갖고 자동차 수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돈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군사비를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신들이 핵심 이익이라고 되는 부분, 타이완이나 서태평양 지역 조금 넓히면은 여기다 군사비를 대체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 관계는 지금 대단히 좋아졌기 때문에 러시아랑 중국 국경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국경에 해당되는데 원래 그게 관계가 되게 긴장되거나 대결적이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금 뭐 그럴 우려가 거의 없어진 거고 중국이 이제 군사비를 조금 그 서태평양, 타이완이나 이 동아시아 쪽이 아니라면 다른데 조금 더 써야 될 부분들은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에 투입되는 그 정도고요. 거기는 아주 대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중국의 군사비는 이 동아시아, 그죠? 타이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배치를 하고 중국은 전 체계로 써야 되고 중국은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은 점점 미국과 중국이 균형하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한 변화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타이완에서
되게 이제 그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변화입니다. 그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이 변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이 보기에는 이대로 되면은 점점 중국의 힘이 파워가 미국에 근접하고 지정학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조금 뭐라고 그래 본능적인 반응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떻게 포장하든지 미국의 대중 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왜 경쟁이 발생됐냐 미중 사이에 그걸 패권 경쟁을 하든지 전략 경쟁을 하든지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갈 경우에 중국이 그럼 미국의 지위를 언제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잖아요. 어쨌든 아까 이제 패권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근데 저는 그거는 상당 기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왜 어렵다고 보냐면 이게 달러로 환산하든지 PPP로 보든지 1인당 GDP로 물론 GDP가 모든 어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죠? 우리 예를 들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이 GDP에는 잘 계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GDP의 추산 방식에도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느 나라의 어떤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지표로서는 아직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GDP로 따지면은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왜 그러냐면 인구 격차 때문에 그러죠. 그죠?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인구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가 똑같다고 했을 때 1인당 GDP로 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인당 GDP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다. 그럼 예를 들면 미국의 GDP가 8만 달러라고 하면 중국의 GDP는 17,000달러, 15,000달러 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8만 달러가 되는 나라의 어떤 국가의 어떤 발전 수준 그리고 15,000달러 정도의 어떤 국가의 발전 수준 비교하면은 좀 격차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봤을 때 15,000달러 정도의 발전 수준 가진 나라들 그런 나라도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의 삶의 모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중국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사실 중국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15,000달러나 2만 달러 이하에 되는 나라들은 사실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사회 불안도 이제 좀 거버넌스도 개선해야 되고, 이 과정이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통을 거치면서 진행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단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리드하는 정책 결정자들은 사실은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어떤 영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치량 경쟁 불가피하다. 일부 영역에서는 또 중국이 미국으로 앞설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질서에서의 어떤 패권을 중국이 갖기는 쉽지가 않다는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성격을 패권 경쟁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한 측면입니다. 그럼 다른 한 측면은 뭐냐? 그럼 중국은 미국을 이제 쉽게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경쟁적 관계로 중국이 점점 접근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딱 봤을 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런 뉴스들이 하는데 결국 중국이 무너질 거다. 미국이랑 경쟁하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중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어떠한 그 자원과 인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그리고 기술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국가 운영 시 비판은 많이 받고 있지만 국가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 쉽게 그렇게 무너질 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쟁점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지금 전개되는 미중 그 경쟁의 어떤 흐름들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들, 국제관계는 아직 힘의 관계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국가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요인들은 발생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기본적인 저의 판단은 중국이 지금 미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쉽게 대체도 안 될 거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 어때요? 결과가? 그럼 어느 한쪽도 단기간 어느 일정 우리가 20년 정도의 시간대를 가지고 보더라도 누가 누구를 압도하는 결과는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가 뒤에까지도 계속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판단이 되게 됩니다. 중국이 사실은 미국의 이런 변화에서 이렇게 추격 속도가 대단히 빨라진 시기는 요때서부터 이렇게 빨라지게 됩니다. 요 시기까지. 예. 요 뒤에 거는 무시해도 좋아요. 맨 뒤는 왜냐면 코로나 시기의 어떤 통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시기가 되게 빨리 중국의 미국 추격이 진행된 시기인데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침체 상태에 빠진 반면에 중국은 그때서부터 오히려 성장이 굉장히 높아진. 이게 미중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로운 다이내믹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힘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둘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국제 질서가 안정되겠다.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제출됐었고, 중국도 그런 관련된 아이디어. 그러니까 경쟁하고 싸우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죠? 미국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G2입니다. 우리가 시사용으로 많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전략적인 의도로 G2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미국이죠. 이건 미국의 의도는 뭐냐? 그걸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다. 중국은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다. 나중에 이제 세계은행 국무부 차관하고 나중에 세계은행 총재까지 했었죠. 로버트 줄릭이라는 사람이 이익 상관자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2008년도 이후에 보니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힘이.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중국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지? 과거처럼 중국을 이렇게 멀리 자기보다 힘의 격차가 상당히 있는 하위 파트너로만 이렇게 대하기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이 개념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야, 니들 중국이 지금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부상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부상한 거야, 니들? 니들이 지금 국제 질서에 참여해서 발전한 거지? 옛날에 사회주의 할 때는 발전 못 하다가 개혁 개방하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경제 시스템이라는 데 참여해갖고 니들이 발전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이 시스템에서 발전했으면은 이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이제 너희들도 좀 기여를 해야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지. 이게 이제 G2 또는 책임 있는 이익 상관제에 깔려 있는 어떤 정치적 함의입니다. 중국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G2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GAC라고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은 G2라고 자기를 인정해 줬으니까 되게 기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G2입니다 하고 나섰는가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뭔지를 중국이 아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세계 질서나 이런 국제 질서, 미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구축했던 질서 내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한 건가?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한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안정시키고 강화시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보류했던 우리의 기존의 요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보류했던 중국의 요구들을 미국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죠. 어떤 요구예요? 우리가 그 정도 G2 정도 우리가 파트너 인정하려면 타이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민지 시대 또는 열강들의 침입 시대에 침해받았던 우리 주권이나 영토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 주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을 막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장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보기에 우리 그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에 대해서는 합당한 존중 없이 그냥 국제 질서를 뭐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기여해라. 이런 식의 담론은 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 그런 태도들을 취했습니다. 대신 중국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신형 대국 관계론이에요. 뭐 요새 투키디스 함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그 헤게모니 국가가 있고 이 헤게모니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갖춘 새로운 어떤 세력의 부상은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부상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반드시 중국의 부상이 기존의 다른 지도적 질서와 충돌하거나 아니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 충돌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이런 길을 피할 수가 있어. 피해야 한다. 어떻게? 중국이 내놓은 것은 서로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 왜 충돌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앨런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미국을 방문한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재밌는 이야기를 쓴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다. 미국이 중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 2008년도 이전에 또는 그 직후에 조금 미중 관계의 어떤 레토릭으로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이익만 존중하면 미국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은 넓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핵심 이익 존중이라는 것들을 또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 가장 그 핵심 이익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도 계속 또 문제가 되는 타이완 문제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제안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라는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힘의 관계가 변화돼서 과거에 중국의 미국의 하위 파트너에 있을 때 어떤 질서와는 어떤 다른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른 질서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서로의 어떤 국가 얘기라든지 비전이 충돌하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출현하고 국제 질서에서 어떤 파편화들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갈등의 증가의 어떤 근본적 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균형, 힘의 관계의 변화지만 갈등이 그게 이제 표현될 때 어떤 실적인 갈등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거치면서 이 미중의 어떤 경쟁적 상황들이 이제 점점 우리의 그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책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책임론을 하죠. 누가 더 이 상황에 더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나 우리 언론들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미중이 갈등하게 된 갈등 과정으로 가는 데서는 중국이 책임이 더 많다. 중국이 힘이 생기니까 2010년대 이후로 중국의 대외 정책이 공세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공세적으로 타이완 문제도 있고 뭐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그죠? 중국이 공세적으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세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이제 자신이 이제 대국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제국이라는 거 내세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당연해요. 왜냐면 중국이 대국이 아니라고 그래도 다른 나라가 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G2 같은 담론도 중국이 대국 됐으니까 대국다운 어떤 역할을 국제에서 해라. 뭐 이런 식의 논리 아닙니까? 대국은 저는 뭐 그냥 나라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크게 논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 스스로 조금 대국 담론을
강화시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강국입니다. 이 강국이라는 것은 약간 이게 우리가 강국이다, 군사 강국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나라의 자부심을 부각시키는 어떤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좀 강자를 앞세우는 거는 약간 그죠? 패권의 패와 좀 연결되는 이게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17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2049년까지 중국의 어떤 국가 비전 중에 하나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 전에는 2049년이 1949년에서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죠? 재작년이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다면 2049년은 중국 건국 100주년이니까 건국 100주년에 어떤 나름대로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해왔어요. 그 중에 이 2017년도 이전에는 중국이 뭐라고 그 2049년도에 국가 비전을 제시했냐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현대화 국가, 현대화는. 근데 여기에는 현대화의 뒤에 강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중국이 자신의 국가 목표를 좀 더 야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뭐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근데 49년 목표니까 당장의 중국의 어떤 정책이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국가 행위는 지금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중국에 대한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지 뭐 한 30년 뒤에 국가 비전을 가지고 지금 행위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에서 보면 어떤 측면이 강하냐? 이 영역으로 보면 핵심 이익과 관련된 수사는 대개 이제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에 강화되어 왔습니다. 지금 그 예들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 어떤 거는 경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군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영토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영토 문제에서도 민감한 상황, 지금 불확실성이 제일 높은 영역은 타이완 문제고, 그 다음은 뭡니까? 남중국해 문제고. 약간 남중국해보다도 조금은 더 그 남중국해 정도로 뭐 할까요? 이제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중 관계 악화 과정에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니까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다. 이게 작년에 시진핑이 바이든을 11월 달에 만났을 때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다. 최근에 브링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 그 외교 판공실, 중국 공산당 중앙 외교 판공실 주임이죠. 이게 이제 외교부 장관보다 더 높습니다. 정치 국원이니까. 외교의 실무 총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양반도 그 브링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설 여지는 없다. 이거는 이제 잘못 관리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충돌로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핵심 이익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공세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이것을 패권 추구냐 이렇게 보기엔 되게 어려워요. 아까도 했지만 핵심 이익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핵심 이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원래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좀 얘기가 더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건 내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인식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중 관계에서 거기까지 문제가 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위기의식이 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강화되면 또 그것이 조금 대외적인 행태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공세적이다라는 거는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세계에서 중국의 지위를 당장 변화시키려고 하는, 패권적 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과거에는 힘이 없어서 실현하지 못했던, 또는 과거보다도 더 중국의 입장에서는 악화된다고 보이는 핵심 이익과 관련돼서 더 강경한 언사와 강경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미중의 대중 전략 변화가 그럼 이것 때문에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세 때문에만 변화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미중의 대중간 전략 변화에서는 중국이 2015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오바마 때입니다. 오바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국의 라이즈 부상을 환영한다. 웰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바마가 최근에 회고록 재작년에 했었나요? 회고록 중에 이렇게 했죠. 2000년대 들어와서 2008년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싶어 했다. 근데 왜 못했냐?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수습하는데 중국의 협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시에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영향력들을 억제하기 위한 발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알지만 피보트 에이지아라고 하는 아시아로의 축이동 또는 리밸런싱, 재균형 이런 것이 사실은 이라크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막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 되게 경제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부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이 힘의 자원을 아시아 쪽으로 재분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피보트 에이지아고 그것이 피보트 에이지아라고 하니까 너무 중국을 겨냥한 의미가 강하니까 미국 자원이 불균형하게 분배됐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 근데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실행을 못했다라는 게 오바마의 평가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를 바꾼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낸 국가 안전 전략, 그죠?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여기서 이 두 번째 겁니다. 2017년도가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인도 퍼시픽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모델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 이렇게.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 대한 이익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바이든도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든 거죠. 2011년도에. 미국과 중국은 체제적인 경쟁 관계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중국의 어떤 공세성들, 중국이 뭐 이런 걸 했는데 상당히 저는 그것에 일부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과장된 거다. 미국이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라든지 질서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든지. 물론 변화가 됩니다. 왜 힘이 커지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그럼 중국의 힘이 커지는 거니까 이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억제를 막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힘이 커졌고 국제사회 지위도 높아졌기 때문에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양보하거나 그죠?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주장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그 핵심 이익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강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정책은 사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추구를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맥락은 뭐냐면 중국의 부상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그죠? 그리고 미국의 패권 전략,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미중 관계가 계속 이제 갈등적 측면이 증가해 왔다. 이거는 이제 미중 관계의 갈등적 측면이 이제 확장되는, 그죠? 첫 번째, 제일 심하게 트럼프식이 했던 거는 관세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그것에 보복 관세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역 전쟁, 미중 관계를 무역 전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데 관세 내용을 보면 단순히 관세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언론들에서 뭐라고 썼냐면 경제 전쟁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경제 전쟁보다 지금 확장된 게 기술 전쟁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특정 기술을 중국이 공유하지 못하게,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 제재들이 점점 확보되고 중요 영역에서는 중요 산업의 공급사슬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쭉 되어온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갈등, 군사적인 어떤 힘겨루기 이런 것도 조금은 더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메커니즘에서 나온 게
소위 이제 인태 전략, 미국의 인도 퍼시픽 전략이죠.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동아시아 이런 표현은 안 쓰죠, 그죠? 동아시아 표현 안 씁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중심적인 어떤 메커니즘도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 태평양 이렇게 해갖고 이 인도도 끌어들이고 태평양까지 들어오면 이제 호주도 들어오게 되고 뉴질랜드도 자기 동맹 국가들을 더 엮은 어떤 지역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인도 퍼시픽 전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하고 그 하에서 남중국해라든지 타이완 문제에 대한 갈등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타이완 문제는 왜 최근에 강화됐느냐 이것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그 북경을 방문해갖고 마오쩌둥이랑 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교는 수립 안 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72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략적 협력은 주로 소련의 팽창을 막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해서 수교는 못 갔는데 79년도 1월 1일자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수교했을 때 합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합의가 있지만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군이 타이완에 주둔하고 있었고 미국과 타이완, 중화미국 사이에는 뭡니까?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돼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체결돼 있는 것처럼 당연히 국교에 있으니까 대사관이 있었겠죠. 근데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1월 1일자로 이거 다 폐기시킵니다. 타이완에서 미국 군대는 이미 철수가 됐고 그죠?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도 폐기되고 대사관도 문 닫고 우리도 그 모델을 따른 거죠. 대사관을 폐쇄한 대신에 문화대표부를 둬가지고 문화대표에서 이제 영사 업무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 사이에 물자 교류라든지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거버넌스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타이완 대표부의 대표는 누구냐? 보통 국무부 관리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국무부 관리가 그 대표를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국무부에 사직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문화대표부의 대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방 교류를 못하는 게. 이거는 최근까지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시기서부터 관방 교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조금 민감한 또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영토 주권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미국이 물러났어요. 근데 이제 대립하는 관계니까 미국이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럼 타이완 버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나 비판들이 증가하겠죠. 그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든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 불만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의회에서 뭐 어떤 법을 만드냐면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타이완 관계, 이거는 미국이 그냥 법을 만든 거예요. 중국이랑 합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뭐 어떤 정부에 어떤 의무를 부여하게 되냐면 타이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완 관계법에 의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무기를 팔 수 있게 되고 팔게 되니까 당시에 덩샤오핑이 그럼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하나의 중국 위반인데 일종의 아주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내부의 반란 세력한테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과 관계를 다시 끊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국한테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은 당시에 덩샤오핑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걸 이유로 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를 다시 단절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은 거죠. 수사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다만 미국과 중국이 그때 합의한 거는 뭐였냐면 그 과정에서 당시 수준보다 더 좋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 타이완에. 근데 그건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무기 기술 수준이 너무 변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미 90년대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82년도 수준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무기를 미국이 중국한테, 타이완에 계속 판매해요. 판매할 때마다 미중 관계는 악화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일종의 관습화된 갈등입니다. 미국이 무기 팔면 뭐 항의하고 뭐 몇 가지 제재 비슷한 거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다른 교류나 그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안 미치게. 관리를 미국이 중국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된 거는 관방간 교류하지 않은. 근데 이게 이제 2017년 트럼프 이후에 이렇게 미국의 정부 대표가 타이완의 중화민국의 정부 대표와 만나고 대화하고 상호 방문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 게 최근에 사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이런 그 갈등,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민주화 전제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중국의 어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전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상황들, 그리고 갈등의 이슈도 상당히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그죠? 상당히 대립적인 이슈들이 많이 증가돼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 핵심과 관련된 중국의 공세적 행태와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같이 되게 불안한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미국과. 전면적으로 패권 경쟁으로 갈 수 없는 거는 지금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함정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도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설명할 때 경쟁도 있고 대항도 있지만 협력도 있다. 그죠? 그리고 미중 관계가 충돌로 컨플릭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이 계속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경쟁을 회피하고 있죠. 그죠? 그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미중 경쟁이 미국과 소련 냉전 시기의 경쟁과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기술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인 기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이 상황은 제가 위에서 이렇게 쓴 것처럼 장기전적 성격, 그죠? 대단히 저강도식의 장기전 정적,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경쟁.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과의 경쟁은 주로 지정학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 중심이었거든요. 그죠? 이제 그거보다는 또 차원이 더 다양해지는 경쟁들이 전개됩니다. 다만 지금 상태는 이거는 조금 이게 이제 안정이 됐을 때 저는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몇 년 사이의 상황은 휘발성이 높은 이슈가 등장해 있다. 이게 별로 새로운 어떤 그 관계로 전환하는 데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상당히 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장기전적인 구조도 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휘발성이 높은 이슈가 있어서 충돌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이 상황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장기전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쉽게 대체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은 그럼 빨리 미국과 경쟁하다 보면 많이 무너질 거 아니냐. 아마 오늘 뉴스 검색만 해도 중국 경제도 망해가고 있고 뭐 다 이런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중국이 무너지겠구나, 미국과 경쟁하면.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은 그런 식의 결과로 갈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 저는 뭐 그런 관점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그 중국의 어떤 그 불안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그 많은 나라들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중진국까지 진입한 나라들은 많은데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군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단히 드물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진국까지도 가고 중진국에서 아주 오래 걸리지 않고 고소득 국가군으로 진입한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타이완도 그렇고. 근데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까지 갔다가 뒤로 퇴보하거나 그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타난 지역이 이제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중진국까지 간 사례들은 많지만 고소득 국가군으로까지 발전되는 사례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확률로 보면 중국도 고소득 국가군으로 계속 발전하기보다는 중진국 단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게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중국이 이런저런 약점이 있다. 인구
어떤 구조도 지금 줄고 있고, 국가 주도 경쟁 모델에서 되게 투자 의존형이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둔화될 거고, 미국을 경제적으로 끝까지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런 예측들을 하는 연구기관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중국이 이러한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과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겠지만 이렇게 중지국 함정으로 빠질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기관들, 연구기관, 국제연구기관들은 사실은 2030년, 35년, 이렇게 시기는 계속 변하고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대단히 이런 예측들을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장기 예측들 많이 하거든요. 2004년도에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으로 이런 중요한 브릭스 국가들의 장기 예측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경제 규모에 비교를 했는데, 그때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2039년이 되면 중국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다시 또 비슷한 예측을 했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중국은 막 발전할 때니까 그때는 중국이 미국을 2026년에서 27년 사이에 추월한다. 이렇게 됐고, 작년에 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2035년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30년대 그 변화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P, 구매력으로 보면 뭐 경제 규모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게 그 주요 국가들, 지금의 경제 규모가 1등, 2등, 3등, 4등, 5등 뭐 이렇게 돼 있는 국가들의 어떤 변화 패턴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변화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이 경제, 앞으로의 경제 관련해 갖고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서 평가가 요 그래프의 상에서 이 골드만삭스의 평가가 좋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제가 요 뒤에 거를 같이 붙인 거는 미중 경쟁보다도 글로벌리 보면 지금 앞으로 글로벌 질서에서 이런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여주고요. 앞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전망은 미국의 경제 성장,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따라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4에서 5% 사이를 한 10년 정도 유지하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5에서 1.7%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 막 미국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5월달, 6월달 이렇게 지표를 보게 되면 변화가 대단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작년 10월 달에 IMF에서 4.4%를 예상했거든요. 2023년 성장률을. 올해 1월 달에 IMF에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을 5.2%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1, 4분기에서 성장률이 4.5%인데 이게 되게 좋은 성장률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4월 이후에는 주요한 국제금융기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렇게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낸 그 예상에서는 다 6.5%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5월달, 6월달 좀 안 좋습니다. 좀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대체로 지금은 5.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인,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기업이 망했다.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에서 그 전체적인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변수 아닙니다. 경제라는 게 돌고 지금같이 변동 많은 데서는 특정 산업은 되게 쇠퇴하고 다른 부분이 그걸 대체해서 전체적인 어떤 한국의 국가 경제가 움직이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는 삼성만 보면 한국 경제 망했고요. 현대만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해갖고 되게 이익을 많이 받고, 삼성은 지금 2, 4분기
그 영업 실적이 작년도 같은 동기 대비해서 95%가 줄은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한국 경제 막 95%가 줄은 거고 망한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를 예측하면 안 되고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보고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기대보다는 이게 어떤 때 기대 올해 3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기대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뭐 망할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아니다. 대체로 5% 이상의 올해 평균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5% 이상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거는 뭐 우리가 신문 뉴스만 보면 중국 경제 내일 망할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또 우리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 중에 성장률이 예측이 계속 낮아지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걱정하려면 우리나라를 해야죠. 지금, 한국이 여기서 보면은 코리아가 2.0이었다가 2.7로 바뀌었잖아요. 1.5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 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을 1.4%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2년 전쯤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나라 망한 것처럼 신문에 다 썼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1.4%. 원래 올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상반기에는 경제가 안 좋을 거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도 기대하게 됐더니 어려워졌죠. 중국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 걱정해야 되는데 소위 무슨 언론들이 맨날 보면 경제 뉴스 나오면 중국은 망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뭐 멀쩡한 것처럼 이게 어느 나라에 있던 상황들을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저의 나름의 근거는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중진국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나라들은 자원 가지고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 소득이. 근데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원 가격이 어떤 변동되든지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기면은 중진국 단계에서 오래 정치하거나 오히려 뒤로 그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종합적인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같은 거를 특정한 산업들을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미국이 중국을 제지하면 중국이 일단 아픕니다. 못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설비, 뭐 7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 그죠? 이거를, 그러면 어떤 나라가 만들 수 있느냐? 네덜란드 회사가 만든다고 그러죠? 그럼 네덜란드 혼자서 만드느냐? 그게 아닙니까? 그 설비를 만들어내는데 100개 이상 국가에서 공급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0개 이상 구축된 공급사슬을 중국 내에서 핵심 부분까지 다 중국이 커버하려면 그건 어떤 나라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지금 그 상위 발전된 부분을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봉쇄하면 일단 중국은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을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를 보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문제 중요한데 이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 이제 결국은 판넬에서 이제 열을 태양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것의 공급 사슬이 이런 단계로 쭉 이제 있어서 최종적으로 패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제조업, 요 공급 사슬의 80%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연도별로 쭉 변화돼갖고 2021년도 되면 붉은색이 그죠? 90% 가까이 간 것도 있고 좀 낮은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 80% 정도. 그러니까 미국도 태양광 지금 발전을 하려면 중국으로부터 이 패널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도 이제 지금 그 4, 5, 6월 달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중국 수출 중에 자동차 수출이 올해 세계 1위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독일을 앞서갖고 세계 2위였고요. 올해는 일본을 앞서갖고 지금까지 세계 1위입니다. 단가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일본과 중국의 단가를 못 따라가겠죠. 그죠? 비싼 차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한 $30,000 평균 단가가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되게 실패한 나라입니다. 실패한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 제조업들이 상당히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합자 회사입니다. 외국이 들어가 있는. 근데 중국이 이 자동차 부분에서 되게 실적이 좋은 거는 그 전기차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추월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부분은 규모로 보면 세계 1등이죠. 압도적인 세계 1등입니다. 배터리나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 다 세계적으로 압도적. 수출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 수출입니다. 중국은. 우리랑 경쟁해요. 그 배터리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시장인데, 그걸 배제하고,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 보면 한국 배터리가 지금까지는 1등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중국이 당연히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부분 경쟁 한국과 중국 사이에 되게 치열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1등, 중국이 2등. 되게 가깝게 접근하는 2등. 그 중국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있다라는 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되게 배후 기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수요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제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중진국 함정에 들어간 나라들과는 중국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중국이.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됐을 때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접근법은 적절한 접근법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뭐 경제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전적인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장기전으로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미국 이제 사이가 나빠지니까 서로 나쁜 에너지가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어요. 그죠?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반중적인 여론들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의회에서는 되게 황당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대중정치가 관련돼 갖고. 그러면 이제 그 미중 관계가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궤도 이탈하는 충돌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럼 미국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계 정계 완전히 무너질 테고. 그 충돌의 결과는 미국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되게 모험적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결과는. 그러니까 바이든도 계속 시진핑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중 관계의 치열한 경쟁은 해야 되지만 컨플릭트, 충돌해서는 안 된다. 충돌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쪽에서 볼 때는 가드레일이 어딨어. 아무 가드레일도 안 만들어 놓고 가드레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이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장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일부의 행태가 하나의 중국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만 미중 관계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용인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이 타이완 문제를 중국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안 하던 걸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관방 교류를.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변화에 대응해서 당연히 군사적인 대응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럼 우리는 뉴스에서 보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시키는 것만 보이게 되니까 중국이 뭔가 과거와는 중국만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사실은 약간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양안 사이의 군사력 균형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중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럼 이제 타이완은 그것에 대해서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타이완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그 힘을 끌어들여서 그 압력을 상쇄하려고 하는데 그 끌어들이는 방식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정치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거다. 그럼 중국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하나의 정책에 위배되는 거다. 요 메커니즘을 어떤 수준에서 관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요 부분의 유동성들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는 서로 원치 않지만 충돌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 충돌 가능성이 배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중북해 문제는 또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이것도 양측이 다 있어요. 하나는 저 왼쪽에 사진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원래 암초예요.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근데 여기를 매우 매립을 해가지고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지금 활주로를 지금 만들어 놨죠. 그리고 뭐 병원도 짓고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민물로 만들 수 있는 해수를 이런 시설을 다 갖춰 놨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해요. 이 남중국해 영어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능력이 없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와 미국이 중국이 그냥 여기 다 해먹으려고 혼자 하는구나. 약간 그렇게도 비판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남중국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남중국해의 이 군도, 남사군도라고 하는 이 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섬들을 보시게 되면 이 섬들에 대해서 영유권을 자기가 점유했고 실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타이완, 중화민국도 가지고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역을 나눈 게 아니라 막 섞여갖고 막 지그재그식으로 막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섬에 대해서 중국이 한 3개 정도의 섬에 대해서 중국이 한 7, 8개 이렇게 실효적 지배를 확보한 것 같은데 3개의 섬에 대해서 아까 그 정도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은 결국 먼저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등대 같은 거 수준이에요. 그냥 어부들이 잠깐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해갖고 이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중국은 막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되게 불균형적이죠. 비대칭적이죠. 그렇지만 주장하는 어떤 구조 자체는 이렇게 여러 나라가 들어와서 저마다 자기 영유권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결국은 공동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대단히 먼 과정인데 어쨌든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공세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사군도에 먼저 가서 일공시설물을 만든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적극적으로. 규모가 대단히 작았죠. 베트남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국에 가까운 그 베트남과 중국이랑 접해 있잖아요. 그 바다 쪽에서 서사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이 전쟁하는 동안 중국한테 부당하게 보호를 못했다. 중국이 부당하게 뺏어갔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남사군도 쪽에서 저쪽 왼쪽에 있는 게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이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는 먼저 가서 이제 근데 중국이 90년대까지 해군이 약해갖고 그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결국 아세안 쪽에서 어떤 합의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슈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갈등 상황을 가지고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끌어들여갖고 이 이슈가 중국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니까 중국을 봉쇄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작동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들을 되니까 아까 컨플릭트를 피해야 돼요. 미국도. 이게 잘못했다가 충돌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돼요. 이런 것에서 자꾸 이제 수사적으로는 이렇게 쭉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이 충돌을 피하자고 해놓고 행동하는 것은 충돌을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 타이완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기구 사건 이후에 중국이 미국의 대화 주장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기구 사건 이후에 미국은 계속 대화하자, 고위급 대화하자라고 했고 중국은 대화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대화하기로 해놓고서 기구 사건 하나 가지고 니들이 스스로 브링컨이 방문 예정된 걸 방문 취소하고 반중국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해놓고 지금 또 와서 고위급 파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만나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힘겨루기를 질질질질 몇 개월 동안 하다가 6월 달에 브링컨이 드디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봐요. 들어갔다 반대. 이게 이제 근데 되게 유동적이니까 관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흐름이 블링컨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넷 옐런이 지금 지난주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캐리가
방문, 존 케리가 기후특사죠. 방문하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방중을 하겠다고 쭉 해왔는데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엊그제 상무부 장관의 방문도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니까 대화 프로세스는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미중 관계의 어떤 그 충돌로 가게 만들 수 있는 폭탄은 제거됐느냐?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약간 이거는 조금 긍정적이다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블링컨과 옐런의 지난주 방중까지 해서 보면 미국의 레토릭이 변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백하게 블링컨서부터 중국과 미국 관계는 디링킹이 아니, 디커플링이 아니다. 그죠?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끊는 게 아니다. 위험 관리하는 거다. 그리고 다원화다. 디리스킹 또는 다이버시파이, 다원화하려고 하는 거다. 중국에 너무 한 군데에 의존했을 경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원화하는 거다. 이 두 개의 개념을 블링컨과 옐런이 다 사용했습니다. 옐런은 더 명백하게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해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디리스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미국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게 한 거다. 대중 제재는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로울리 타겟티드다. 막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되게 제한적으로 하는 거다. 다이버시파잉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좀 가진다. 우리 경쟁적 관계니까 우리도 좀 안정돼야지 다 니들한테 하면은 너무 의존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 미국이 이제 중국이 국가주도 경쟁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고리를 요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갈등적 측면의 영역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죠?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중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계속 위기로 얘기하다가 블링컨과 지금 옐런이 뭐라고 얘기냐면 공동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하고 협력의 필요성들을 이렇게 언급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폭탄이 제거됐느냐? 아직 제거가 안 돼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기술적인 영역에서 추가적 제재를 지금 의회나 이런 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걸 좀 봐야 돼요. 그것을 할지. 중국의 대응은 대화는 합니다. 대화는 하지만 폭탄이 제거되지 않으면 실질적 협력은 안 한다. 지금까지 포지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럼 폭탄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언행일치해라. 말과 행동 다르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가적인 대중 제재를 중단하고 가로 열고 기존의 제재도 해제해라. 특히 기존 제재 중에 관세는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명확하니까 경제적으로 양쪽에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완 문제 아직 그게 아까 기술 제재 계속 하게 되면 또 이 프로세스가 또 이렇게 정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이완 문제인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미국의 국무부에서 주기적으로 각국의 여행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민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이 제일 안전한 나라는 1급이에요. 우리나라도 1급 돼서 이제 특별한 경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등급들을 평가하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것에 대한 설명에서 미국이 그 설명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타이완 관련된 항목에서 컨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추가적인 정보는 국가정보센터에 확인해라. 그 홈페이지를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엊그제 이 정보를 갱신했는데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두 군데 지난번에 썼던 컨츄리라는 표현을 미국 국무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센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전에는 컨츄리 인포메이션 센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면은 이번에 국무부 표현에서 뭐라고 했냐면 타이완 인포메이션 센터. 국가라는 개념을 이제 빼는 거죠. 이거 그냥 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 성의를 보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재개한 관방 교류를 그럼 스톱을 시킬 거냐?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폭탄은 남아있지만 지금 추세는 폭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다.
국제 질서가 이런 구조에서 만약 장기화가 되면 어떤 경향이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냐면 다극화 상황이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갈등이 막 심각할 때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하나의 편을 서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이 되게 되면 미국이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도 하게 돼요. 그럼 다른 나라를 움직일 여지가 대단히 넓어지죠. 이미 그런 방향으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제질서를 보더라도 지금 제가 추천했지만 사실 더 웨스트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웨스트를 제외한 더 레스트의 비중이 경제적으로도 계속 늘고 있고 정적 영향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브릭스 같은 거가 지금 되게 5개 국가인데 지금 확장되는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밝힌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요 다극화 이제 장기화의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 추세가 조금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다극화 쪽으로 갈 거랍니다. 위기의 한중 관계라고 그랬는데 한중 관계 우리 이제 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중국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그 흐름과는 상반된 방향, 조화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부가 초기에 출범할 때는 조금 이렇게 상황들을 관찰하는 과정이 이 정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외무부 장관이 중국 청도에 방문해갖고 당시 중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랑 회담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외 정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방향들이 결정된 거는 작년도, 그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볼 때. 작년도 11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이고, 거기서 인도 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푸놈펜 성명. 이게 저는 상당히 이제 어떤 방향을 결정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성명서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불법적인 해양 권익 중요한 매립 지역의 군사와 강압적 활동을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중국이죠. 한미일이 모여갖고 중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겁니다. 중국이 했던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끌어들이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올해 3.1절 기념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뭐 이런 프로세스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된 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미국 방문하기 직전에 로이터 통신이랑 인터뷰에서 타이완 원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5월 달에 21년 5월 달이죠. 21년 5월 달에 미국 방문했을 때 타이완 문제에 대한 표현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의 중요성에 뭐 미국이 한국이 공감을. 이것도 중국이 반발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타이완 문제는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입하지 말아라 하지만 근데 이 정도 얘기한 건 수사적인 반발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갈등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키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올해 로이터 통신에서 인터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 개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앞에 거는 중국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아무리 미국도 중국이랑 이 문제와 갈등하더라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 할 때는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표현도 안 썼어요. 이건 전적으로 중국에서 보면 중국을 겨냥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게 선물을 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약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난번에 블링컨이 6월 달에 중국을 방문해서 돌아왔을 때 방문하고 이제 회담 다 하고 마지막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냥 현상 변경에 반대. 어떠한 형태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군사적 방식도 있지만 그냥 정치적인 변경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한다든지, 그죠? 국가로 주장한다든지 이것도 현상 변경이에요. 지금까지 다 양안 관계. 그러니까 블링컨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렇게 미국이 주장할 때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고 그 어떤 형태의 현상 변경도 반대한다는 것은 타이완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자제를 안 하고 움직이면 그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타이완 상황을 관리하려면 미국이 어떤 정책을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이완에 대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 하지 말아라는 사인을 주게 되는 건데 그 사인을 타이완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은 불확실한 거니까 그런 게 폭탄이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 이게 이제 되게 한중 관계에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 중국이 계속 이 타이완 문제는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그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사인을 주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은 이 상태에서 북의 핵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이걸 억제한다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하면 단순히 이 구조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쪽에 대한 거겠어요? 이 구조에서 쭉 오게 되면 중국에 대한 봉쇄망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갖게 되니까 당연히 중국은 여기에 반발하게 되고 이건 다시 한중관계의 악화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이제 한중관계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이거는 제가 그 브링컨이나 옐런이 다원화라는 표현, 다이버스파잉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제가 이런 야, 왜 탈중국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다원화라고 얘기하면 되지.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다. 그 문제는 지금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다원화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게 탈중국처럼 얘기가 되냐? 중국에서 다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보게 되면 무역 구조는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한국이 중간재,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거를 중국에 팔고 그죠? 석유화학 제품 중국에 팔고 중국이 그런 중간재를 활용해 갖고 최종적인 상품, 가전제품이나 뭘 만들어서 미국한테 수출하는 이 구조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중국에게 중간재를 팔아갖고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죠. 수십 년 동안. 근데 다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능력도 있고 한 이상 계속 중간재를 한국으로 수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철강 발전시키고 석유화학도 발전시키고 점점 수입 대체를 좀 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수입 대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폭발적인 증가를 중국 내에서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수출 엄청나게 하고 한국의 반도체 SK나 삼성이 중국에 들어가갖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조는 지속적이지 않아요. 중국이 왜 자주업 발전시키면. 건강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무역 관계를 하려면 이제 그 무역 구조는 점점 더 그러니까 약화되니까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는 그 부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메워야 되냐면 중국의 내수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중국이 큰 시장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무역 구조, 국제 무역 분업 구조에서만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됐고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유럽 국가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내수에서 실적이 좋은 거는 자동차 한때 좋았어요. 지금 점유율이 한 7, 8, 10% 가까이 갔다가 지금 점유율이 거의 1% 수준 떨어졌죠.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뭐 안 팔리겠죠. 왜? 중국 사람들 한국이랑 관계가 이렇게 나쁜데 뭐 그거 좋다고 뭐 상품 그 화장품이 아모레, 퍼시픽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 구매하겠죠. 삼성 핸드폰. 전 세계적으로는 삼성 핸드폰이 거의 2등은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없죠, 삼성 핸드폰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 하는 것만, 절반만 해도 상당히 중국에서 이렇게 괜찮은데 스스로 지금 계속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중 관계 악화되면서, 이 정부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가속화시켰죠, 이 부분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뜨릴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의 어떤 그 상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중국 시장이라는 게 한국의 소위 막 선진국으로 되는 기반이 됐는데 그걸 버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다른 부분의 비중들을 늘리고 중국에서는 무역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가고 또 이걸 보완하고 조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경제 성장 동력이 이렇게 악화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이런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금 방향 속에서 한중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도 협력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안 그래도.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최근에 그 한 몇 년 동안 취하고 있는 포지션은 왜 2019년도 이후에 상황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됐느냐?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을 밝히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항상 제 포지션을 정합니다. 포지션을 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고조의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들을, 그것을 먼저 규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2년서부터 2017년도 사이에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주된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봤겠어요? 그때는 북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랑 중국이랑도 굉장히 논전도 하고 그랬죠. 인민일보나 노동신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사실 중국이 2017년도까지는 제재에 되게 협력했잖아요. 국제제재에. 이제 2018년도에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협력하고 있었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북한이랑 이렇게 됐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하면서 그 이제 어떤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 흐름이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오히려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ICBM 이 발사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그 제재 논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 이후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쪽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대북 정책을 지금 같은 것을 압박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이게 이제 중국이랑 갈등을 더 증가시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현이고 북중 관계는 대체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 퀘스천은 정치적인 협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협력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열릴지 이거 계속 예측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퀘스천이에요. 언제 국경 개방돼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중국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남아있는 어떤 되게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력이 대단히 어느 수준에 될까에 따라서는 북이 그죠? 후방 기지를 간 어느 정도의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자기들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환경들을 얼마나 조성할 수 있을지는 요거랑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계속 관찰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한중 관계에 대한 입장은 원래 중국이 이제 조금 한국을 쉽게 본 건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 쉽게 봤냐면 뭐 이런 표현이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중국이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 동아시아 군사 네트워크 중에 한국을 약한 고리로 생각한다. 왜? 한국은 중국과 무역 관계나 경제 관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분단 체제적 속성을 잘 모르는 너무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국이 그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이 있지만 한국의 사람들의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의 정치 세력의 움직임이 그런 것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이들은 경제적 손실을 피하더라도 분단체제의 기득권자들은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좀 손실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는 않다. 그게 경제 요인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은 보니까 또 한편에서 보니까 한국이 이게 무슨 약한 고리가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 중에서도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나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또 되게 기분 나빠하는 반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어느 한쪽도 아닐 거다. 이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생각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압박과 설득을 한국을 적대 국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압박의 방식 중에 뭐냐면 지금 중국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한중 관계를 서두르지는 않고 미국과 관계를 풉니다. 그죠? 그럼 미국과 관계를 풀면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지금 약간 곤란해지는 측면도 있잖아요. 미국 어떤 표현에 의하면 한국이 막 앞장서 갖고 막 중국이를 한번 싸우겠다고 달려들다가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진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한국의 어떠한 그 영향력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고. 타이완 문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이건 알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해도 이건 이 수사는 관리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경고를 하겠죠. 지난번에 뭐 싱하이밍 같은 것이 그런 것에 나온 겁니다. 설득은 한국이 타이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정리를 하고 이런 앞장서지 않으면은 고위급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이렇게 하고 경제 협력의 필요성도 계속 중국이 이제 왜 한국도 아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 동력들을. 근데 중국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중국의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맞출 수 있다라고 기대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기대가 작동하려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죠?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한국의 정치는 약간 이 분단 체제의 재구축. 이게 왜냐하면 탈냉전기, 아까 제가 탈냉전 시기라고 했는데 탈냉전 시기에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인 정치적인 변화에 있어서 분단 체제의 어떤 토대들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과거의 이념적인 대방공, 그죠? 사회주의와 그 자본주의, 반복 이런 구조하에서 분단 체제가 강화되고 작동을 했는데 탈냉전 시기에 그런 기초가 되게 약화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도 여러분 뺏겼다고 생각하고 근데 마침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도래했다. 북한도 더 압박해야 되고 해까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구조가 북한만 가지고는 안 됐는데 중국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면 우리도 중국과 적대적인 어떤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과거의 냉전 시기에 비슷한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국내적으로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우위를 설 수 있겠다. 저는 약간 그런 지금 그 계산들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안보적 접근과 실용적 접근이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계속. 그죠? 근데 우리도 지금 이 구조인데 우리는 분단 체제 때문에 이런 안보적 이런 구조들이 이런 논의가 되게 더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 갖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라서 이들이 이 정부가 그러한 계산에서 과연 변화될 수 있겠느냐. 근데 계속 그런 계산으로 가게 되면 대단히 한국은 외교적으로나 어떤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과거의 그 분단 체제 하에서 막 우리가 미국에 연결이 돼 갖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한국의 그런 미국이 세계 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온 것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구조가 아니죠. 미국과 협력한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 내줍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한국의 제조업을 미국이 가져가자.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분단 체제에서 작동했던 그 메커니즘, 경제적 편익을 발생했던 메커니즘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당장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자 이거 아니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문제가 사실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되게 관건인데 약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옛날에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 우리 일반적인 삶과 좀 동떨어진 문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잖아요. 되게 이념적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삶과의 연관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 단순히 인명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제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할 수가 있어갖고 이게 단순히 이념적인 어떤 대립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들은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조금 우리가 그럼 그게 아니면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오늘 제가 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비전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조금 더 깊게 앞으로 좀 더 이런 문제 논의가 있겠지만 그런 방향, 요 두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이제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되겠죠. 그런 방향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길게 했는데 이 한중관계 정상화의 길은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좀 하려면 이런 식의 정도의 접근 방법을 취하면 조금 한중관계의 관리 가능성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좀 적어놓은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북미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탈 리스크, 그 디리스크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의 전략 경쟁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서는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계속 필요로 하게 되고 전략 경쟁이라는 상태에서 보면 중국, 북한으로서 보면 원래 미국이랑 이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걸 가지고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북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뭐 그런 기대를 했던 게 2018년도에서 19년도 프로세스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그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해결을 못하고 그다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인데 지금 북쪽에서 보기에는 더 안전한, 지금 상태에서의 안전한 길은 바이든 행정부랑 한 2년 정도 했지만 이들이 더 어떻게 보면 국무부나 대외정책 결정이 더 관료주의적이에요. 관료주의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미국에 내에서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잘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탑다운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빠른 어떠한 변화는 특히 이제 미국이 디리스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미국 내에서 어떤 반발이 있냐면 중국한테 굴복했다, 양보한다, 타협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올 텐데 북한과의 관계를 또 가지고 그런 비판을 받는 거는 내년 선거에 별로 바이든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그래서 북쪽은 트럼프 당선을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설도 나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고. 저는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랑 했을 때는 거의 뭐가 되게 하나도 없고. 그래도 트럼프에서는 뭔가 그래도 나가려고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또 오히려 3조 생각하면 그 가능성을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외 정책이 되게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가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이익을 교환할 수 있어야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상들이 작동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지만 협상이 가능한 길은 미국 스스로가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봉쇄하는 이런 구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든이 외교적인 경험이 저도 그때 약간 그런 얘기를 조금 퍼뜨린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뭐라도 돼야 되니까 그런 가능성을 찾았던 건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히 대외정책에서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상당히 관료들한테 맡기는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 관료들 프로세스에서는 상당히 그게 국무부나 국방부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인 변화를 위한 동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까 그러면 예를 들면 트럼프도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그 관료 정치 플러스 국내 정치 때문에 마지막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도 왜 노딜이 됐느냐 당시에도 보면 뭐 일부에서는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해요. 미국이 그 카드를 안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초기에 북이 제안한 카드를 안 받았을 경우에 전혀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아서 협상이 깨졌다. 북한이 협상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는데 전혀 저는 그 사실과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미 내리는 순간서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요구를 북쪽이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협상도 뭡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하게. 그때 이제 바이든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 끌려가갖고 얘기하기. 그 내부적으로는 협상을 하는 내부에서는 볼튼이나 이런 양반들이 일본이랑 협력했고 계속 그 프로세스를 깨려고 오히려 내부에서는 더 했으니까 상당한 정도의 리더십들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돌파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결론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한 리더십은 바이든 전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트럼프는 어떨까? 이거는 이제 앞까지 간 경험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북쪽에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정치적인 맥락에서 좀 벗어나게 된 사람, 관료 출신이더라든 뭐 이런 사람들이 벗어난 맥락, 내가 무슨 관료 이익의 구조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이제 그만뒀거나 나와 있거나 이런 사람들 내에서는 결국은 비핵화라는 그 엄블렐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군축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뭔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옛날보다 늘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가서 아마 트럼프 쪽에 주로 그쪽 사람들 하는 어떤 회의, 그러니까 뭐 아직 그건 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조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다 그쪽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그런 식의 분위기로는 많이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법으로.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 정치를 하게 되면 이제 막 대통령으로 정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국내 정치적인 이렇게 프로세스라든지 관료 정치의 어떤 저항 이런 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들어가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말에는 말로 대응하고, 그죠? 행동에는 행동으로 대응을.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레토릭이나 이런 데서 되게 문제가 많지만 그건 아직 레토릭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도 수사로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사가 와서 싱하이밍 대사가 관련된 것도 그러한 말에 대응하는 어떤 대응 과정이고 중국에서 볼 때는 말의 대응도 뭐 시진핑이나 무슨 와이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자기들로서는 격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지 대사를 앞세운 거죠. 그래서 말싸움 단계가 진행이 된 거고 거기에 약간 파급된 게 서로 이제 대사를 뭐 이렇게 초치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까지는 간 상태죠. 행동은 계속 두고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우리 행동한 게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제재에 우리가 협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이 보기에는 그게 한국으로서는 뭐 미국이 이렇게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들을 아니까 그거에 일일이 대응은 하지 않겠지만 어느 단계까지 축적이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카드를 지금 조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말대말하고 그죠? 좀 중국이 조금 더 공세적인 거는 군사적인 거는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치적 행위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 남북의 어떤 연합군사훈련 이런 것 때는 중국이 거기에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그거는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관계로 이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는 게 문제를 더 불필요하게 이제 확장시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에는 관세 대응을 했지만 기술 제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우리도 쓸 카드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게 이제 그 희귀금속류 두 종류에 대해서 수출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8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 이제 그게 특별히 누구를 어떻게 겨냥해서 지금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나라들이 그 타겟팅이 되는 거겠죠. 자동적으로. 수출을 줄이게 되면.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카드를 준비하고 있고 한국의 행동이 좀 그것보다 넘어서게 되면은 어떤 방식에. 근데 중국이 이번에 경제 제재도 자기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 안보적 고려에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을 사용할 뿐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특정한 어떤 제재, 미국을 겨냥한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중국이 제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상호작용이 제재를 한다고 상대방이 굴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만 제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를 해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 상대방이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그러면 추가적인 제재를 좀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행동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막 갈등을 고조시킨다고 중국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은 저는 그 중국과의 관계를 그 안정화시키려고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너무 정치화를 시킨 거예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가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정치화 시켜놓은 거여서 의회를 가게 되면 의회는 완전히 반중적인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전환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보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안 하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아까 얘기했던 장기전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실적으로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미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죠? 지금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에서 되게 중국과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안정화시키자라는 그 주장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정치와 그 안보 쪽, 그걸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결국 제일 영향력이 큰 이익 집단은 그 군산 복합체예요. 국방부 예산을 보시면 압니다. 나중에 1조 달러까지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1조 달러면은, 지금 한 1300조? 1300조에 한 10%만 로비 자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그 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이데올로기 사업에 쓴다고 생각하면은 130조 가지고 움직이고 그 정도를 영향력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미국의 발전이 계속 군산 복합체에 의존하는 게 미국에 대해 분명히 저는 부정적이다라고 봐요. 근데 그 패턴에서 미국이 사실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다. 지금 미국이 어려워질수록 그런 집단들의 목소리가 더 강화되는 구조라서 되게 요 두 개,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제적인 접근들, 그죠? 비즈니스계, 또 심지어는 월스트리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두의 일단 상호작용이 지금은 조금 안보 쪽의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동력 만들어내긴 미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떤 근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 국제질서의 거버넌스를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입각한 어떤 관리를 한다는 걸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국제질서는 상당한 정도는 불확실성을 조금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은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되게 중요한 게 그 주체적인 결정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국내적으로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논리 개발이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정말 중요한 시점. 사실은 우리가 뭐 정권 교체를 한다, 무슨 어떤 소위 진보 정부가 수립됐다 이러지만 사실 그 정부를 뒷받침하는 어떤 역량들이나 대중적인 토대에서는 외교나 이런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소위 이제 박근혜 반대다, 그렇게 정치적인 반대, 민주주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하나의 한반도나 한국이 어떠한 그 세계 속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합의는 사실은 이쪽 진영에서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쪽은 단순한 논리로 그런 부분들을 막 하고 우리는 약간 그 부분을 약간 어떤 공감대, 컨센서스에 기초한 어떤 정책보다는 상황에서 조금 정치적인 의제로 정부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갔지.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리가 중국과에 대한 협중 이런 게 되게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한국이 정말 취해야 될 포지션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사실 지금도 조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얘기가 되는 거는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관계들이 이제 좀 보이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 외교 남북 관계를 한국의 정치 변화와 좀 긴밀하게 더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그것에 입각한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지지부진한, 조금 나간 것 같지만 별로 나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극복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 연관성들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걸 갖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나 공간들을 좀 더, 이것도 오늘 같은 모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확대를 그런 각도에서, 단순히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반도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서 그 토대 위에서 정책 변화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요새 많이 들고, 오늘 또 뭐 질문 제아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맞춰도 되겠죠? 네.